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또 뵙죠. 예, 저는 어제 뵌 것 같아요. 예, 일주일이 이렇게 금방 가는지. 저기 OX 아침에 받으셨는데, 예,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순환이니까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보는 건데, 이거 지금 나간 문제에서 그냥 3분의 1만 맞추시면 됩니다. 예, 3분의 1만 맞추시면 되고요. 뭐 OX가 됐고 문제가 됐고 뭐 3분의 1만 아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광역도시 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아주 많이 빈출되는 건데, 광역도시 계획이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2번이요. 도시군 계획은, 우리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었죠.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아닌 거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죠. 2개를 합쳐서 이제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자, 3번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말한다 그랬는데, 아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우리 용용용 기도지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이 후단이 틀린 거죠. 4번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 계획 안에 지금 도정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5번이요.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만,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자, 첫 줄에 만,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첫 줄에 시장 구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만 하는 게 아니라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단에 보면, 자, 다 읽어볼까요? 그냥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6번이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는 일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그렇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인구가, 그렇죠.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이라면 다 엔드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였죠. 재량이었습니다. 재량.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시로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며.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저기 7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이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원칙이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7번에 2번이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가 뭔가를 하려면 항상 그 위에 선이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번이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요. 3번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국장입니다. 자,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리 공청회였죠. 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청회는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죠. 공청회는 생략이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우리 심의 거칠 때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 심의를 거칠 때는 국장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질문도 맞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기출문제, 이게 기출 변형 문제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거예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그 번호를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나머지 지문들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0문제 정도 보시면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한 5년치 정도 되는 거죠. 200개 별거 아니에요. 하루면 사실 다 봐요. 하루면 다 보는 건데 그러면 시험 하루 전날 가서 그거 하지 왜 지금 다 해요? 그러면 네.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하셔도 충분한데 그때는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그때 한꺼번에 보면 그때 그냥 단순 암기해가지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공익중개사 사실 몇 달 만에 붙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긴 한데, 그거는 조금 그래도 가능하긴 하지만 예외적인 사유라고 봐야 되고요.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죠. 자, 그리고 8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군 계획 나왔는데 이건 두 가지였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공통의 글자가 있으니까요. 자, 1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지금 문제가 주어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하고,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자체 도시는 자체가 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였어요? 기억나세요? 자, 특별시하고요.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이렇게 6개 지역이었잖아요. 6개.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자, 지금 문제 보면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이 사람이 수립을 해요. 이 사람이 수립을 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는 요 사람까지는 자기가 수립하고 본인이 바로 확정한다 그랬죠. 본인이 확정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요. 이 사람들이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수립권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특별시장 1번 다시 읽으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일단 승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확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인이 수립하고 본인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이 부분 틀린 거예요. 승인이란 말도 안 쓰고, 그리고 국장이 하고 이 부분도 틀린 거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본인들이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후단이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죠. 후단은 맞는데 앞절이 틀린 거고요. 2번,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일 큰 형이 뭐였어요?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으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위계획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판례가 하나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위 계획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보시고요. 3번이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민이 지금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지산이었죠. 주민이 이제 위반 제한한다. 자, 우리 위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배웠던 이제 수립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수립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단순히 그
그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수립이라는 단어 대신에 입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냥 입안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입안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 쓰는 거고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외울 때는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는 뭐였죠? 그렇죠.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뭐 도로나 하수시설이나 어떤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이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에 도로 놔주세요. 공원 놔주세요. 하수 처리 시설 설치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 수업할 때 단지화 시키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하나 지구 단위 계획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는 좀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시가 큰데, 뭐 지구 단위 계획이다 하면 도시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구 단위,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설정돼 있으면 이 안에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초등학교, 대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이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생시설이 뭐 슈퍼마켓, 세탁소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람이 한번 여기 들어가면 그냥 이 안에서 사실은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록화를 딱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했고 단지화를 시키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 자체를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관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기지 여기까지 본 거고요. 세 번째는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설정해달라라고 주민이 마찬가지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일단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위반 제한하려면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설정해주세요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가 사는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해 주시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시오.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수립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일단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지역의 면적을 다 기준으로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얼마예요? 5분의 4. 그렇죠. 두 번째 얘는 3분의 1. 얘도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이제 항상 장난하니까 숫자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따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죠. 3번 다시 읽어보면 8번에 3번이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지금 세 번째 기지산 중에 산이 나온 거예요.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기지산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위반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X. 없다. 그렇죠?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공청회라 그랬어요. 생략할 수 없다. 5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된다. 재검토 기간이 5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타당성 검토라고 했었죠.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5년짜리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10년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나요? 광역도시계획은? 있나요?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타당성 검토 5년짜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다. 자, 됐습니다.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수업 나갈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나가야 되는데, 원래 첫 주, 둘째 주, 우리 세 번째 주까지, 조금 국계법을 진행을 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공법은 6가지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6가지 법 중에 6가지 법을 가지고 8주에 걸쳐서 나눠서 수업하는데, 최소한 3시간 이상,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까지, 그때까지 이제 국계법을 할 겁니다. 보통 제 경우에는 한 3.5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회 반 정도, 3회 넘고, 그 다음에 한 4회까지는 다 안 쓰고, 3회 반 정도 해가지고 국계법을 다 하는데, 국계법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냥 다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이제 복습하고 잠깐 해볼게요. 이거 핫팩을 엉덩이에 넣어놨더니 되게 너무 더워가지고, 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국계법부터 하도록 할게요. 국계법, 우리 줄여서 이제 국계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제 국계법, 우리가 줄여서 이제 국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이 가운데서 8개 이상 맞히시면 돼요. 8개만 맞히면 됩니다. 12문제 가운데 8개 맞히시면 돼요. 전체 40문제이기 때문에 30% 나오는 부분이에요. 30%. 자, 8개 이상 맞히시면 되는데,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줄여서 국계법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제 국계법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발생부터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우리 만들었었죠.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시험하고는 상관없고요.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탄생을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요거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어떤 지침으로 삼고요. 또 방향으로 삼아서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지침과 방향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이걸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종합계획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기본 삼아서 이제 만드는 건데,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필요시 부분적으로 수립하는데, 구체성을 띠게 돼 있죠.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띈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우리 OX에서 봤듯이 국토를 6개로 쪼개버렸죠. 그 6개를 개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그렇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렇죠. 시 또는 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를 기본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 자, 요걸 기본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 해서 기본적으로 수립 대상 지역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수립 대상 지역인 거예요. 수립 대상 지역.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인 뜻이 이 수립 대상 지역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특별시 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광역시 자체의 것을 해결하겠다. 특별자치시 안의 거를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이 도시의 특별시 안에서 어떤 필요한 계획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광역시 안에서의 필요한 계획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특별자치시 안에서의 필요한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연접한 도시하고 같이 할 계획을 한꺼번에 이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래 뜻은
안에 거, 각자의 도시 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기반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구체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시 안에 그리고 광역시 안에 특별자치시 안에 특별자치도 안에 그리고 시 또는 군 안에 어떤 필요한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요거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공통 글자가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이제 공통어죠. 그래서 요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OX에서 봤듯이 도시군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묶어서 또는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묶어서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도시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계획이 자 광역도시계획인 거죠.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계획의 특성상 얘가 가장 크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셋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가 지금 국기법을 하고 있는 건데 국기법은 자 일단 여기서 계획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계획이 세 가지가 등장한다 그랬고요. 이용 측면에서는 이제 네 가지가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계획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얘는 시험범위 아닌 거고요. 국토기본법 얘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다. 땅콩 모양으로 묶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2개 이상의 도시에 관한 계획이다.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도시에 관한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역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간 계획 또는 지역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세우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와 뭐 인천광역시 사이에 어떤 도로를 놓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서울을 관통해서 인천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인천광역시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도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도로를 놓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를 놓겠다라고 하는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세우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획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필요하면 여기 한번 조금만 더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나누어서 요거를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특징이 있죠?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요거는 위에 거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국민을 구속하나요? 아니죠.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어떤 일개의 그냥 지침과 방향과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종합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뭐 그냥 종합적인데 이제 되게 거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침과 방향과 그리고 종합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획 자체를 가지고 어떤 국민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니까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계획이에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개발과 정비의 보존에 관한 계획이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이 도시에 대해 특별시를 개발하고 광역시를 개발하고 뭐 특별자치시를 정비하고 시 또는 군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이건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러면 위에 거는 비구속적이고 밑에 거는 구속적 행정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한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계획인 거예요. 단순히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이 계획으로 만약에 난 이 계획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어 라고 뭐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이제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고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밑에는 어때요? 어떤 특정한 도시에 대해서 개발과 정비와 보존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국가가 개발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을 국가 마음대로 정비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자기 마음, 나는 개발하고 싶은데 국가는 보존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내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구속적 행정계획인 것이고 나는 구속을 당한 거니까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고 그렇다면 나는 이걸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가능한 것이고요. 행정심판 여기는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행정소송도 가능한 겁니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하고 좀 더 나가서요. 행정소송을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쟁송도 그럼 위에 거 행정쟁송도 이쪽은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럼 밑에 거는 부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부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나가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심판 주체가 누구였죠?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건 소송은 아니라 그랬어요. 행정청 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급 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의 행위를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담당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한다. 나중에 이제 책을 좀 보시다 보면 뭐 재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하는 건데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행정심판이고요. 그러니까 하급 행정청이 한 일을 상급 행정청이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행정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그래서 재결이란 말이 뜨면 아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구나. 요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계획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계법 내에서의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해서 계획은 총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 자, 계획을 세 가지를 봤으면 이제 이용 파트를 봐야 되겠죠. 자, 이용 파트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아까 지금 여기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본 건데 이렇게 계획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계획을 끝냈으면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파트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토지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측면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 다시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해서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를 이제 단위로 6개의 단위로 나눈 거죠. 근데 그걸 토지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크게 이용 방식은 이제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사적 이용하는 방식이 있죠.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주로 이제 뭐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되겠죠. 이렇게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식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그리고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배웠었죠. 오늘 사실은 이따가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리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렇게 어려운 걸 배웠어? 막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개발행위. 사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하고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어를 이제 자꾸 들어봐야 돼요. 이건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들어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자꾸 들어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우선 처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겠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언제나 계획이라는 걸 먼저 세우잖아요. 개발 계획을 세우고요. 자, 그리고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라는 단계.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그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렇죠. 그 땅 위에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땅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뭐 땅을 파거나 뭐 이런 짓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공사를 한 거니까 공사한 다음에 내가 그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잘했습니다라고 해서 준공검사를 따로 받게 되죠. 그래서 준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적 절차는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사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자,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크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교재 어디에 있냐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11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요거는 이제 교재가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에. 그냥 이런 거 혹시 필기하시면, 여기 있구나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국가가 예산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꼭 받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받아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도 이제 계획이 먼저 와야 되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요. 자,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마찬가지로, 자, 인가받은 대로 내가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준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또 받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가 예산을 받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하고 인가받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받는다라고 해서 이런 순서대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진행이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도시 안에 큰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어요. 이게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공원 자체가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서 공사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완공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너무 크니까 3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3년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3년 후에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리고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토지를 나눠놨으면 이 안에 구체적인 도면, 디테일한 도면이 필요하겠죠. 이게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관으로부터 다시 이걸 가지고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용어 자체가 여긴 인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긴 허가죠. 그래서 사실은 인가나 허가나 속성은 같은 말이에요. 허가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도 인가라고 말을 바꿔 쓴 거예요. 이것도.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할 때는 인가라는 말을 씁니다. 속성은 허가지만, 자, 그래서 허가하고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것도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좋게요. 그리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완료하죠. 이 안에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공사를 할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내가 도면대로 실시계획대로 바로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차가 이제 준공이에요. 그래서 크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인가, 준공 이렇게 4단계를 이제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예요. 근데 아까 이제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건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사실은 이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제 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토지를 이제 관에서만 이제 국가 입장에서만 이렇게 개발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죠. 토지를 사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2개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반시설 설치 부담 구역. 이런 것들이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그래서 이용 파트를 자, 하나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해가지고 총 4가지를 이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놔가지고 요거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 나중에 이따 배울 거예요. 페이지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자, 그래서 이용 절차에 관련해서는 총 4가지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토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자, 토지를 지금 이용하는 건데 토지를 이용하는 건 한마디로 어떤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토지를 더 구체적으로 쪼개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토지 이렇게 토지의 큰 전체가 있으면 이 토지를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이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하고 이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하고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하자라고 하는 토지를 쪼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토지를 막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기 전에 토지를 쪼개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인가요? 용용용 기도지니까 6가지가 있죠. 그래서 6가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도 지구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용도 구역이 나와요. 네 번째가 이제 기반설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용용용 기도,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및 여기 구역 먼저 쓸까요? 지구 단위 뭐 마찬가지죠.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토지를 먼저 쪼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용용용 기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재는 자 여기 요거 교재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자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를 쪼개는 작업이 이른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이 용용용 기도지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용용용 기도지가 다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OX에서도 나왔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용용 기도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용도지역은 뭐였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경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이게 용도지역. 그러니까 이거를 자, 요 앞에 거는 이건 뭐 안 해오셔도 되고 자,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에 어떤 인간이 액션을 막 취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버리는데 이거를 제한한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자 이게 용도지역이었다. 그러면 토지 행위를 제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건폐율을 제한하겠다. 건폐율을 제한하겠다. 또 용적률을 제한하겠다. 또는 높이를 제한하겠다. 라고 해서 요 3가지 측면으로 건축물 자체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제한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이 건폐율이 뭔가요? 라고 하면 이쪽에서 잠깐 볼까요? 건폐율. 건폐율은 자 대지 면적분의 자 건축 면적 그리고 여기에 100 이렇게 곱해줘서 구하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대지에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확 이 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지 위에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바닥이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이 부분. 대지 위에 이거 대지예요. 그림 이상해요. 이거 대지입니다. 대지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이 부분이 이제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러면 요거는 대지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땅 전체가 200제곱미터다. 그런데 이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다. 만약에 대지가 2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이면은 건축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100. 그렇죠. 절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대지가 2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다 라고 한다면
대지에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딱 절반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건축물이 들어가는 면적, 요 부분이 100제곱미터다라고 한다는 거죠. 절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지 면적분에 이제 차지하는 부분, 대지 면적 가운데 이게 전체분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지 면적 가운데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건폐율.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수평 면적을 제한하겠죠.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면적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수평 면적을 제한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그럼 우리가 용적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첫 시간 첫날 왔는데, 이런 거래?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 면적분에, 기억하시는 분은 혹시 있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한 값이에요. 그럼 연면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자, 요 부분, 여기를 만약에 1층이다라고 하면 여기 또 이제 2층이 만약에 있어요. 2층. 그리고 여기를 3층이다라고 한다면 요 3층. 그래서 여기 1층과 여기 2층과 그리고 여기 3층과 이것들을 다 더한 값, 1층과 2층과 3층 값을 다 더한 값이 이제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연면적. 그래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용적률이 500%다. 500%라면 용적률이 500%다. 또 용적률이 900%다. 또 용적률이 1300%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용적률이 500%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바닥 면적의 1층 바닥 면적의 5배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1층 바닥 면적의 5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용적률이 900%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의 9배까지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용적률이 1300%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의 13배까지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그러니까 500%라면 바닥 면적의 5배, 900%라면 바닥 면적의 9배, 1300이면 바닥 면적의 13배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결국 뭐냐면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거죠.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용적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은 옆으로 뚱뚱하게 못 짓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위로 너무 크게 높이 짓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건물의 개별 높이를 따로 책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제 용도 지역 자체에 몇 층 이상 짓지 마세요라고 아예 지정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제한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용도 지구 볼게요.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위에 이제 용도 지역이 나왔는데, 용도 지역에 지금 행위 제한이 가해졌잖아요.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대해서 이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용도 지구예요. 아니,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문구가 제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용도 지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도 지구나. 자, 그래서 그럼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뭔가요? 라고 하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구예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 표현인 거고, 시험 출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을 헬프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용도 지구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구가 용도 지구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그럼 예를 볼게요. 우리 예를 또 바꾸면 안 되니까. 자,
상업지역. 여기 용도 지역은 이제 무슨 지역으로 끝나면 그게 다 용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용도 지역은 뭐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설정됐어요. 근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건물도 되게 밀집하잖아요. 상가가 들어와 있으니까, 백화점 같은 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밀도가 이게 굉장히 높아요. 뭐 시설에 대한 밀도도 높고, 건축물에 대한 밀도도 높고, 유동인구에 대한 밀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 불나면 이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금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게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이 한 예인데, 상업지역이 이렇게 밀도가 높은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겹쳐서 해도 되고, 뭐 떨어뜨려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방화지구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방화지구. 그러니까 불나는 걸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이제 방화지구라고 하는 거죠. 방화지구를 설정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방화지구를 설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소방도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존에 상업지역 안에 소방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해줍니다. 소방도로를 이렇게 개설해주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여기 막 불이 났어요. 불이 이렇게 막 나면 소방차가 여기 진입을 해가지고 불을 쉽게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상업지역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주는 게 이제 그 용도지구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상업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자, 그래서 이게 그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하고 이렇게 똑같이 겹쳐서 설정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옆으로 해도 상관없고, 뭐 이거는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고 오실게요. 자, 용도구역이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토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데, 이 용도구역 같은 경우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바로 용도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해서 요거는 5가지가 있어요.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렇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외울 때는 용도구역 하면 개도시 수입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제 개도시 수입.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용도지구 그냥 지나왔는데,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건 9가지가 있어요. 용도지구. 여기 하기 전에 요거 용도지구 먼저 하고 한번 해볼게요. 용도지구. 그냥 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9가지예요. 전에 훨씬 더 많은데 줄여가지고. 오늘 프린트 받으셨나요? 용도지구? 네, 받으셨죠? 네. 오늘 아마 시간이 되면 이제 용도지구까지 나갈 건데요. 일단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가, 자, 우리 이름만 한번 해보면, 자, 뭐가 있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렇죠? 방제지구, 경고, 방방, 그 다음에 뭐 있죠? 보호지구 있죠? 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예.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문자 따서 일단 외우실 거예요. 경고, 방방, 고치, 개특복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있다라고 외우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세분된 것도 들어가 있죠. 그것도 지금 외우시는 건 아니고 좀 나중에 한 7월 전까지만 이제 외우시면 돼요. 7월 전까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9가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일로 오셔서 용도구역이요.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이다라고 했는데,
5가지가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시수익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개도시수익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고방방고축개특복도 뭘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다 뭐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뭐였었죠? 이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이건 국방상 목적에 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아래, 여기도 뭐 어떤 산이 있을 테니까 산 아래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죠. 여기도 원래 도시가 형성이 돼요. 도시가 형성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이 쳐들어왔다, 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산을 깨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도시를 깨겠죠. 그리고 도시를 열심히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깨라. 그냥 이거 주는 거고, 요 도시, 두 번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군인들을 집결시키죠. 이 군인들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그린벨트인 거예요. 그냥 우리 뭐 그린벨트 가보면은, 여기 그냥 아무것도 못 짓네? 그러면 여기 도시락 까먹어야지. 도시락 까먹는 데도 맞고요. 도시락도 까먹죠. 근데 군인들의 집결을 시켜서 다음번 도시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벨트 해서 요거 깨는 동안에 군인들 다 모여가지고 넘어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도시민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해 주자. 라고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리고 시가화조정구역, 요거는 도시는 살아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무분별하게 막 팽창을 합니다. 이게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점점 커져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이제 구역을 설정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가화조정구역이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말 그대로 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가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다예요. 고유수면. 바다인데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뭐 전복도 기르고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미역도 기르고 뭐 그렇게 막 기르잖아요.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인데 여기 공장이 딱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공장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폐수가 나와가지고 얘네들 다 전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에 이만큼 설정을 해가지고 공장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절지가 이렇게 있어요. 교통의 결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반경 1km 내에 이렇게 이게 다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반경 1km 내에 이렇게 결절지가 이렇게 3군데 이상 모이게 되면 사람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보면 일단 고가차로를 포함해가지고 밑에 도로 모이고 지하철 모이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거기 뭐 이렇게 물류 이동하는 그 철도 따로 지나다니고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다면 아예 규제를 풀어서 건축물을 짓든 뭘 하든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건물 하나 있죠. 대우빌딩 시커먼 거 하나 있잖아요. 서울역 다 가보셨죠? 네. 안 가보셨어요? 되게 커요. 이게 서울역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내가 부산 갔다 오다가 서울역 앞에 딱 섰어요. 이거 서울역이에요. 서울 스테이션 딱 이렇게 쓰면 이 앞에 쓰면 이 건물 큰 건물이 서울역보다 더 큰 건물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이게 이 규제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건물이 하나 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최소한으로 풀어주자라고 하는 게 규제를 최소한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어떠한 규제도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 옆으로 뚱뚱해지고 원래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행위를 제한하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뚱뚱하게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건폐율이었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높이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런 거 싹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커지면서 위로 큰 건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개도 시수입 이렇게 외우시는데 용도 구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 가셔도 됩니다. 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로나 뭐 예를 들어서 하천 정수시설 이라거나 어떤 공원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게 나오죠. 기반시설 중에
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전체 포괄적인, 우리 7개를 나중에 배울 건데, 포괄적인 시설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다시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이걸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틀린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 얘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제일 큰 상위 개념인 거예요.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딱 지정해버리면, 자,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계된 일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도시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 자체를 고치는 거죠. 기존의 구도심을 고치는 거,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요건 아까 설명 잠깐 했었죠. 이렇게 도시 안에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안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 굉장히 대단위로 들어가고,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슈퍼마켓 들어가야 되죠. 세탁소 들어가야 되죠. 근생시설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일종의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단지를 형성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었죠. 여기까지 보고요. 한 5분만 더 할까요? 죄송한데 5분만 더 할까요? 또 하다가 끊으면 또 이상해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은 가셔도 돼요. 용도지역 같은 경우,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나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도시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지역이 있었고요. 농림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러분들 받으신 거 1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책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관 농자 해서 이제 외우실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용도지역인데, 이거 얘네들 설정할 때도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도시지역은 다시 또 나누죠?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서 또 이렇게 또 4가지로 나눕니다. 또 4가지로 나누고요. 관리지역도 3가지로 나누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 해서 이런 것들 또 나누게 돼요. 주거지역은 뭐 전용, 그 다음에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은 뭐 다시 이것도 전일준, 중일육을 해가지고 이것도 4가지로 나누고, 공업도 다시 전용, 일반, 준공업 해가지고 3가지로 나누고, 녹지 지역도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에서 또 3가지로 나누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던 게 우리 국계법이 미친 영향이에요. 체계를 봤고요.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